황교안 대표 단식이 이제 엿새째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자도 하기 힘든 단식을 추위 속에 노숙을 하면서 단식하는 것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정치적 득실 한번 짚어보고 출구 전략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그야말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글로 이렇게 올리는데요.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지소미아는 이제 해결이 됐고 선거법 개정 공수처 신설 반대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찾아갔습니다. 이낙연 총리 만나서 그 충정을 잘 안다, 건강 잘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도 단식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지지자들은 아주 험한 말들을 많이 했더군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미국에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서 황교안 대표 만났고 일단 당 내 문제는 상당히 좀 누그러뜨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 의원 쇄신론 좀 가라앉았는데 과연 엿새 동안 황교안 대표 단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관련된 영상을 보시죠. 되는 거 공개할게요. 제1야당 당대표의 단식이 지금 엿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어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켜버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신의 마음을 대통령께도 잘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경로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더 걱정이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게 중단하시고 중단하시고 대화를 예, 박종희 의원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식 전에도 별로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추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출퇴근하면서 이제 셔틀 단식이라고 또 어디서 표현했던데요. 예. 국회와 청와대를 오가면서 처음에 했던 이런 처음에 시작도 좀 엉켰었고 지금 굉장히 탈진한 상태에서 정말 처절하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출구가 있을까 저는 예.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돼서 청와대 정무수석도 와서 그런 대표님의 단식에 대해서 지렛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는 접점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야당과의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이런 선거법이기 때문에 접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뭐 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가 있을지 예. 그것부터 이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된 것은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것이고 또 군소 범여권의 정당들은 비례대표제를 임명직 국회의원을 더 늘리자고 하는 이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지금 국민들만 골병이 들고 있는 건데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떻게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어쨌든 뭐 단식의 끝은 뭐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것인데 그 시점이 이제 언제가 될지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이제 이틀 후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을 하게 되고 또 12월 2일 날 국회가 끝나거든요. 정기국회가. 예.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무제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겠다. 그럼 그 이후에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열게 되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의원직 사퇴서를 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접점이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과연 전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점도 참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정기람 교수 보시기에 지금 엿새째 아닙니까? 혹시 득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득실 뭐 이건 결국은 뭐 단기적인 어떤 뭐 평가로 끝날 일은 아니겠죠. 결국은 이제 좀 길게 보면 과연 그 단식이라는 어떤 정치 행위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민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 저는 여기에서 판결 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지소미아 파기가 됐냐 안 됐냐 또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의 선거법이 통과됐냐 안 됐냐도 물론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왜 밥을 굶고 삭발을 하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재 과연 민심을 얻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지금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참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렵지요. 실제 또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삭발 투쟁 뭐 또 단식 투쟁을 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초의 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결기를 가지고 하고 있을 텐데 또 단식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은 좀 내부 결속이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득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서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들 일거에 좀 멀리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기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정치적 득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는요.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구가 잘 안 보인다 그랬는데 저는 출구가 안 보일 때 찾아내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 결국 황교안 대표 및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이 저는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지금 단식이라는 것 자체는요. 아예 협상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단식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 자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마지막 협상을 하고 이를테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한국당 지도부가 여기서 정말 민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단식을 일정한 어떤 내부 논의를 통해서 또 대여 협상을 통해서 정치 작업을 한 뒤에 뭔가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준다면 역시 그동안 보여줬던 한국당 리더십,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과는 또 다른 좀 차원 다른 어떤 그 리더십으로 평가하게 되는 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 이 계속되는 것들은 이 지금 단식이 계속 되더라도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협상에 지금 대비하는 수순으로 저는 가는 것이 지혜로운 어떤 출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맨 처음 황교안 대표 단식 들어갔을 때만 해도 좀 뜬금없는 단식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정기남 교수 지적하셨듯이
내부 결속 효과는 나름대로 거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 쇄신론을 신랄하게 제기했던 김세연 의원 또 그 발언을 지지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황교안 대표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또 그런 발언들을 했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꼼수 단식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여전히 남아있는 패스트트랙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헌정 운영 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저항권 차원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결정하는데 뭐 다른 고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했던 말이나 보도된 거는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잘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께서 계속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되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서 매우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은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한 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들 간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인데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면 당대표 간의 정치협상 회의에 저는 꼭 임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또 저녁 7시쯤에는 홍준표 전 대표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일단 그동안에 막 화산처럼 분출 직전에 갔던 그 쇄신론은 잠잠해졌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정말 내부 결속을 다진 것인지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세연 의원이 삼선 의원으로서 본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김세연 의원이라든가 또 김세연 의원의 말이 다 맞다라고 했던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결과적으로 아무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는 한국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대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아예 후퇴를 시켜버리면서 입을 모두 닫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내부 결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내부 결속이기보다는 그냥 2분의 1 정도 겉으로 봉합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실제 한국당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말 뼈아프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옳은 것인가, 이걸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지금 출구 전략 얘기하시면 김성태 의원이 단식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네. 쓰러져서 그냥 병원에 응급실로 넘어가면서 끝났어요. 그게 출구 전략이라고 사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소미아 뭐 연기가 조건부로 좀 연장이 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 못한다. 선거법하고 그냥 공수법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신다면 12월 3일까지는 결국은 뭐 청와대든 여당이든 모두 손을 들고서 당신이 올수라고 하기 전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5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12월 3일까지 얼마나 많이 남았냐 하면 거의 일주일 넘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6일 굶으신 분이 7일을 앞으로 더 굶으시기는 어렵죠. 그럼 분명히 중간에 병원으로 가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영양제 안 맞고 주사 안 맞으면서 그냥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을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외부적으로 그렇게 강제 출구 전략을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단식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당대표로서의 행동일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금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뭔가 하려는 움직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지금 거기다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끝나지 않고 또 아까 뭐 박정희 의원도 말했지만 사실 주호영 의원도 그랬어요. 한국당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그런 단식 때문에 뭔가 해결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정 때문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당대표로서 보여주는 태도로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발언한 내용이 있죠. 그것도 잠깐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노려온 황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기득권을 천년 만년 계속 누리겠다는 반개혁 수구 선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단식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 적반하장 정치의 벽을 넘어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대표 단식이 적반하장격이다. 이렇게 지금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있군요.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황 대표의 단식이 뜬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금 심상정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꼼수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여당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노숙하면서 단식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표 단식에 당 부당을 떠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저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종희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갖다 해주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에도 출구가 없어요. 예컨대 이제 김성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충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노웨이 아웃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에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건 지금 황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게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벌어진 상황에서 이런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갖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여당이 발휘하면 여당의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야당이 발휘하면 야당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단식 시작한 뒤로는 첫 지금 뉴스와이드 출연이시죠? 예. 예. 그때 단식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당내 리더십에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자해투쟁, 자해정치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해야 하는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장애투쟁부터 시작해서 삭발, 그리고 이제 단식까지 갔는데요. 예전에 뭐 KBS, MBC, SBS의 탐사 프로그램들 보면 추정 60분,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 아주 자극적인 예를 들면 집창촌을 덮쳐서 탐사 프로그램을 잡으면 시청률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 시청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청률 이전에 자극적인 그 아이템을 가지고 방송했던 그 휴유증이 두 달, 석 달이 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자해투쟁 자체가 얼마만큼 이후의 휴유증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황교안 대표는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여론조사 과정에 있어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항상 이게 마약 같은 또는 진통제 같은 일시적인 마비 현상을 일으켜놓고 당내 비판 모두 입 다물게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6월 달에 이미 불거 터져서 해결됐어야 될 문제를 12월 달에 골마 터지게 만드는 이러한 진정효과 지체 현상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당내 리더십 위기 때마다 자해투쟁을 벌리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이미지인 자해투쟁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고착화 될수록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이런 마약 같은 진통제 같은 자해투쟁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치력과 그다음에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새로운 좀 다른 모습의 황교안 정치를 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승현. 너무 세게 얘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론조사에 연연하는 것은 한국당이 아니고 민주당이고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
위기 탈출용으로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협상을 군소정당, 친여정당하고 밀어붙이겠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 시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처절한 항의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렵고 지능적으로 피하는지 알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1년 넘게 대화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극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예.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어떤 선명한 목표를 갖고 단식을 했었죠. 언론 탄압이라든가 뭐 계엄령 철폐라든가 또 지방자치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이제 단식을 했는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했던 단식,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이 한미일 삼각 안보가 깨지겠다는 처절한 이 위기의식, 국가의 틀이 무너지겠다는 위기의식, 그다음에 선거제를 통해서 이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이런 부분,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이런 위험한 일들을 알겠습니다. 몸으로 막는 이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하게 반론하셨는데 딱 한마디만 합시다 할 때는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길지 않게. 양문석 이사장께서. 간단한 그 원인을 자꾸 이제 약간 왜곡되는데요. 지난해 이미 자유한국당도 선거법과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들을 냈고 그리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국면에 있어서의 불법 폭력 행태,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와 협상을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차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이 논의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단식 투쟁으로 들어왔잖아요. 말 그대로 구국의 결단 이런 식으로 포장할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그 자리들을 외면하고 박차고 나가고 그리고 그 박차고 나간 자리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기소당할 위기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있어 핵심인 선거법 문제입니다. 예. 왜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건에서 배제하고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하시죠. 예,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좀 전에 자해식 정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폄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2014년 8월 달 당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그때도 세월호 특별법,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셨고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여당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법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에서는 탈출구가 없다고 하죠? 출구는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가 온몸으로 여름도 아니고 한겨울에 지금 저렇게 단식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인들이 가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왜 계속 출구가 없다고 하죠? 과연 패스트트랙이 정당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여당과 그리고 옆에 있는 정의당이 출구가 있을 게 아니고 계속 비판할 것만 아니고 왜 한국당이 비판하는지 그것을 해서 합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 탈출구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쟁점 법안은 지금 이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최대한 합의를 시간을 주겠다는 그런 그런 어떤 합의의 정신 이런 부분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여당에 무한 책임 있는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두 분이 한마디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황교안 대표 단식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단식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져볼 수는 있지만 황교안 대표 개인적으로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말을 또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요. 그러지 우리 패널들께서 잘 가려서 해주시겠지만
짧게 한 말씀씩 그러면 하시죠. 정기남 그러니까 교수. 저는 단식이라고 하는 정치투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단식도 비유를 하셨는데 자 본인은 절박해도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그동안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안에서 문제를 풀고 안에서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문제를 바깥으로 끌고 나옴으로 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그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거고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됐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자 패스트트랙 법안 합법적인 투쟁을 하는 거죠. 자 패배하더라도 어떻게 지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단식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투쟁을 통해서 타협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는 황교안 대표가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앞서 최준영 변호사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여당의 자 이낙연 총리도 방문했고요. 이해찬 대표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고리를 저는 여야가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예. 저 최진영 변호사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때 단식 투쟁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제가 단식 투쟁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여름 봄부터 여름까지 장애 투쟁, 그다음에 가을에 삭발 투쟁, 그리고 그 초겨울에 단식 투쟁 계속해서 황교안 그 대표의 잦은 자해 투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합의를 시도 정의당이나 법 여건에 있어서 실제 자유한국당과 그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합의를 시도하지 않냐? 그다음에 합의 정신을 왜 안 살리냐? 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대표가 그 무조건적 폐기를 그 주장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원내 대표가 무슨 룸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협상장에 나오라고 하는 다른 당의 그 요구에 대해서 그 협상 자리를 걷어차왔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최진영 변호사 말씀 짧게 듣고 짧게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합의될 게 있고 합의 안 될 게 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룰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한쪽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것, 그와 같은 목소리, 그 절박한 목소리를 여당 내에서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목소리가 지금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한 가지 단식과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계속 단식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엮이는 것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또 엮이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는 황교안 대표 기독교 신자지요. 전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이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마디는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기기로 돼 있는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냅시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청와대가 뭐 대표님한테 허가를 안 해준다고 여기서 뭐 단식하는 걸 그런 말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렇죠? 대표님 이 자리 떠나면 안 돼. 저하고 같이 누워요. 저녁에 같이 누워요.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예, 어제 예배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 그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 계속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한답니다. 지금 근처에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의존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계속 이 확성기로 하루 3차례씩 집회를 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광훈 목사면 장애인들 어려운 걸 더 좀 살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 헌신장처럼 다 돼버리고 우리가 서러웠어. 두려움이 없네 우리는 참 마음으로 예, 브루나이 국왕 환영식 하는데 밖에 집회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네요. 최진영 변호사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법은 지켜야 된다. 지금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할 때 낮에는 65데시벨, 저녁은 60데시벨을 넘으면은 규제가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지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가 시작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청와대 앞까지 다 개방했는 그때부터 2017년 제가 알기로 6월인가 5월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아마 앞에 있었던 그 집회가 한 50건 정도밖에 안 됐다가 2017년에는 거의 10배 이상 폭증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은 이와 같은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내지는 저와 같은 그 반정부 집회가 있습니다만 실제 오늘 통계를 봤더니만 올 5월 달까지만 해도 그중에 신고했는 그 건 중에 30% 이상이 민노총을 비롯해서 노조와 관련된 활동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 내지 관련되는 분들이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미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됐던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법대로 하는 것이죠. 집회 시위법상의 소음에 관한 데시벨을 지키면서 하면은 이 문제는 서로 간의 윈윈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진남 교수.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일부 이제 교계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장기 집회를 하고 청와대 앞에 장기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이를테면 지금 사실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미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베째라 목사로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자, 그런 모습을 자, 목사라고 한다면 많은 신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찰이 이걸 눈치 보기로 좀 보는 그런 차원이 오히려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좀 천재적인 대응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한기환 대표, 자, 기회만 되면 정광훈 목사와 함께 뭐 차에 오르거나 기도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극우 성향의 일부 교계 세력과 저렇게 같이 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보수 통합에 대한 절박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행위 자체는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보수 통합에 방해되는 어떤 뭐랄까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뭐 본인 또는 측근들의 좀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문제는. 저는 전광훈 목사를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고소 고발 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고소 고발인들 모두 다 조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을 조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4번 정도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실은 강제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정 안 되면 영장 청구도 나중에 또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강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이 왜 그렇게 잘 못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광훈 전 목사라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이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겁을 내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가
그 예전에 자원봉사를 이런 그 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똑똑 두드리는 그 지팡이를 두드려가면서 예.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방향성을 찾아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한다는 거잖아요. 좀 너무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에 시각장애 학생들 다니는 학교가 있는 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저 같으면은 안 갔을 것 같아요. 누가요? 황교안 대표가. 아, 저녁에? 네네. 예. 왜냐하면 이게 집회가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일반 집회인 것 같고 어제 이제 일요일 날 기독교인들 주일 날 예배를 갖다가 예. 드리잖아요. 아마 황교안 대표는 그 단식 농성 중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안 가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광훈 목사가 그 집도하는 그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예배에 간다라고 하는 건 성당하고 틀려가지고 교회는 그 담임 목사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들으러 가는 건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전광훈 목사의 설교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정광훈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녁에 와서 또 그 집회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예배를 그 광야같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교회 교인들도 거기 와서 예배를 같이 하는 모양.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